올해 이제 시장 환도가 이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배터리 335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시장이니까 북미 시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핵심은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으로 저희가 하이투자증권의 강북 W센터 영업부장이신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창환 부장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창환 부장님이 요새 가장 또 핫하게 이야기하시는 2차전지 이쪽 분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이제 출연 처음이신데, 네. 뭐 간단하게 일단 부장님 소개 먼저 또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에서 그 영업 담당을 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부장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불러주셔서 네. 영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첫 시간인데 지금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2024년 들어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이거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1월달 CPI 발표가 되었잖아요. 네. 근데 이 숫자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그리고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강세장이 시작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시작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11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그게 반영되는데, 올해 연초만 해도 금리 인하가 6번 정도까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1월 CPI가 이제 컨센 대비해서 높게 나왔죠. 그 헤드라인이 3.1이 나왔고 예상이 2.9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도 3.9가 나왔고 예상치 3.7보다 높게 나오면서 뭐 이제 쇼크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확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코어 같은 경우가 다소 좀 높게 나온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성격이 다소 좀 약간 변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1월달 쇼크로 인해서 시장 조정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 나왔던 그 금리 발작으로 인한 그런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1월달 인플레이션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3월 금리 인하는 일단은 물 건너갔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이제 지표가 이제 요 3월달 금리 동결 확률이 연말에 11.5%에서 최근에 50%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91%까지 92%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대한 정책 금리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그 점도표에서는 3번이지만은 시장에서 4번 정도 금리 인하 확률이 한 50.7% 정도까지 이제 그 전보다 좀 올라왔어요, 상당히. 이게 이제 금리 발표 전에 KB증권 자료인데, 금리가 만약에 그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만약 쇼크가 나올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쇼크 이후에 반등.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적어도 2주 이상 3주 정도의 조정이 나왔는데, 그런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쇼크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 다만 이제 이번 쇼크는 이렇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지영 키움증권 애널리스트의 이제 코멘트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준 위원들도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1월달 결과값만으로 이거를 이제 금리 인하 예상 경로를 바로 지금은 이제 수정하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월달 지표만 막 하나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자 이런 거고, 그리고 결국에 헤드라인 그 CPI도 12월달에 3.4였는데 1월달에 3.1이니까 어쨌든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코어는 3.9에서 3.9로 유지가 된 거니까 아직은 좀 전체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의 기준은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현재 시장 컨센은 상반기 인하가 대략 6월달 정도 상반기 인하 또는 연내에서 3번에서 4번 정도 인하는 이 컨센서스에 바뀔지 여부는 아직 1월달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이제 2월달에 고용지표라든가 CPI 지표, 그리고 3월달에 가면은 이제 그 FOMC가 있고, 또 향후에 또 점도표라든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그 인터뷰 같은 거, 기자회견 이런 것들 통해서 다 확인하고 나서 그거를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게 지금 시장 컨센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 기간 조정으로 갈 거는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한정 그 애널리스트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이건 동일하게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많이 올라갔던 주저주들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이 15일이죠. 오늘 2월 15일인데 어제장에 잘 보시면은 2월 14일째 보시면은 엔터주들이 반등이 나왔고 게임주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제 기업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 저 PBR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 장비주라든가 이제 소재 장비주 쪽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온 것들이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이 나오고,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장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코스피가 그동안 강했지만 코스피 조정이 나와도 코스닥 쪽에서는 반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이제 3월 달에 이제 FOMC 전까지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마침 그 코스피 같은 경우가 12개월 그 선행 PER이 11.6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2 정도 올라왔을 때는 단기 고점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PBR도 뭐 1일에 도달했으니까 대체로 이 코스피 쉴 타이밍에서 쉴만한 재료가 나왔다. 이게 이제 지난해 그 3분기처럼 급격하게 가격 조정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창현 또 부장님은 그 2차 전지에 정말 진심이신 분으로 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뭐 성장주 이렇게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소외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실적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주가 좀 약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뭐 캐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이거는 그 포스코 홀딩스 유튜브 IR에서 좀 가려온 자료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1차 캐즘이 있고, 그리고 2차 캐즘이 있는데, 현재 2차 캐즘 구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캐즘 구간에서는 이제 혁신 수요자, 둘이 대략 침투율이 2.5% 정도, 그리고 이제 초기 수용자들이, 거치고 나서 메인스트림 가기 직전에, 요게 이제 그런 캐즘이 현재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현상이 단순하게 이게 뭐 어떤 그 수요가 이렇게 그 약간 떨어지는 수는 아니라 캐즘 구간에서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가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재 그 초기 수용자 얼리어답터에서 메인스트림 그 초기 다수 수용자 구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니즈에 맞는 그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와 소재가 다양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세그먼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게 따른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그전에는 하이니켈 중심으로 우리가 경쟁이 펼쳤다고 하면은 뭐 미드니켈이라든가 뭐 LFP라든가 뭐 다양한 배터리, 다양한 가격,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료라든가 소재, 그리고 이런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면서 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가 뭐 LG화학, 그리고 코스모 그룹도 이런 이제 풀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안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이제 전기차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풀 밸류 체인을 갖춘 기업들은 전기차에서 이 배터리 애플리케이션이 향후에는 연간 30% 성장한다는 ESS 쪽이라든가 뭐 드론, 로봇, 그리고 UAM, 또 이제 EV 선박 등으로 다양하게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풀 밸류체인을 구축한 기업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향후에 이제 2차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올해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쪽의 IR 자료들을 보면은 올해 이제 전망 자료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에너솔루션의 전망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중국 쪽 수요는 상승률은 뭐 20% 정도 수준이고 북미 쪽에서 30% 이상에 대한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지금의 이제 글로벌 그 전기차 배터리의 그 성장은 일적 둔화 정도로 보지 이게 어떤 성장이 끝난 거라고 보진 않고 있고 메탈 가격 하락에 의한 판가의 영향은 상반기에 좀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EV 볼륨에서도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 그 성장을 한 27% 정도 성장을 보고 있고요. 그 삼성 SDI 자료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삼성 SDI 쪽에서는 북미 시장에 대한 전기 성장률을 50% 정도로 이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IRA법 정책 수요로 인한 그 수요 증가를 이유로 한 50%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 SDI 자체 자세도 있고, 외국 보고서를 참고한 자료로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이 단기적으로 성장이 둔화는 되겠지만은 2025년부터 그 CO2 규제를 강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동 속도가 가속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럽과 그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그 지속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한다라고 좀 대체로 보고 있고 삼성 SDI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미국 신규 거점 준비 없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성장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올해 이제 시장의 환도가 4680, 뭐 4690 이런 식의 이제 468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SDI라든가 LG 엔솔 배터리 335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그 미래세에 대해서 나온 자료인데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그 배터리셀, 양극재, 동박, 전해 원재료 그리고 분리막 등의 이런 이제 2차전지 소재 부문별의 PQC 추이를 전망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분기까지는 PQC가 모두 안 좋죠. 그러다가 이제 Q가 이제 2분기부터 늘어나는 구조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양이 곧바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대체로 P와 C는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박이 2분기 그리고 전해액도 2분기부터 Q가 올라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 Q가 증가하는 섹터는 양극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면 지금 양극재는 좀 바닥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박이라든가 전해액이라든가 배터리도 셀도 2분기부터는 Q가 회복되는 그런 구간이고 하니까 이쪽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분기부터 판가 하락이 둔화가 되고 전방 빌드업이 재고가 시작이 되면서 Q가 회복되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양극재가 대체로 Q가 1분기부터 좀 살아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지금 NCA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NCM이 사실 지난해 연말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하량이 일단 4분기에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되면서 NCM 계열의 양극재 출하량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익 금액이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랑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니까 이는 결국에는 양극재 원료이기 때문에 1분기에 그 양극재 업체들의 출하량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로 2월달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일평균으로 한 940톤까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양은 Q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올해 중요한 그 큰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 북미 쪽에서는 그 GM의 밸리체인 업체들을 주목하라.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4680 원투리 배터리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잘 봐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IRA법에서 이제 새롭게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그 GM의 콩코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일단 올해 그 EV 생산 목표 판매량이 북미에서 20에서 3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8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30만 대까지 가게 되면 6, 7배 정도 성장이 나오는데 올해 성장폭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그 GM의 밸류체인 관련된 소재 기업들에 대한은 올해 Q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그리고 LG화학 거기 같이 들어가는 코스모 흰소재들이 수혜가 되겠죠. 얼마 전에 이제 LG화학이 24조 7천억에 대한 수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LG화학이랑 코스모 흰소재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모 흰소재가 소위격 단결적 양극재를 LG화학에 공급을 하고 대입경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엔솔에도 납품하니까 같은 양극재가 이제 그 GM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얼텀센즈에서 올해 1분기부터 그 이 공장에서 1분기부터 출하가 시작되면은 여기는 뭐 포스코 퓨처엠께 들어가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이 괜찮을 것이고 GM이 그
IRA법에 대한 보조금을 좀 못 받았었는데 이제 마이너스셀 부품 두 가지를 교체를 통해서 지금 어쨌든 보조금 7,5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수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GM의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비단 양극재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뭐 동박도 그렇고 전액도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알박이라든가 소재 쪽 종목들은 같이 다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GM의 요 차들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글씨를 써놨어요. 여기 배터리 용량이 있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대체로 큽니다. 평균 뭐 140이 넘는다고 하니까 GM 차들이 어쨌든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주목해 보면은 올해 이제 GM은 Q도 올라가고 거기에 그 대수도 많아지는데 이 배터리 용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소재 기업들은 올해 GM 향해 관련 소재 기업들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2000년지 시장은 일시적인 둔화일 거고 향후 이제 또 회복되는 흐름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걸리는 게 중국 쪽입니다. 중국 업체들하고의 이 경쟁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은 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유럽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력을 하는 게 이제 그 ACM812 라인 배터리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NCM523, 뭐 613 이런 이제 미드니켈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많이 따라온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 저가로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나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드니켈 쪽에서는 수익성이 잘 안 납니다.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그 울트라 하이니켈 쪽에서는 수익성이 되게 좋은데 반면에 이제 NCM 523 쪽에서는 대체로 손실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경쟁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제 만간 비율을 높이는 그런 이제 고성능의 그 미드니켈 쪽을 이제 하이만간 이런 제품들이 개발이 돼서 그걸로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그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기회가 없을 뻔했는데 미국은 그 IRA법 그리고 이제 유럽은 CRA법 등이라든가 뭐 배터리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법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 국내가 이제 반사수혜가 되면서 이제 기회를 다시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시장이니까 북미 시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핵심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법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IRA법에 대한 취지가 전기차 육성에 필요한 배터리 제조라든가 이런 전기차 그 생산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해서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 내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이고 그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이런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을 한다는 것에 목적이 두는 거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한국을 위한 법이라 이거 그 얘기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결국은 미국을 위한 법입니다. IRA법 자체가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기회가 될 것이고요.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진 것이고 이번에 중요한 거는 요 그 세부 규정에서 이제 그 우려 왜곡 기간 이제 FEOC였죠.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이제 2024년부터는 배터리 부품,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생산 시에는 세공제 적용을 금지하겠다. 요 내용이 이제 핵심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우려 왜곡기가 들어가는 기업들이 수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를 구매 시점부터 세공제한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AMPC 요 세공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배터리 셀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팩 이런 쪽에 좀 들어갔었는데 또 핵심 광물 쪽, 핵심 광물은 양극재가 들어갔죠. 양극재 들어갔는데 이번에 포함된 게 여기에 이제 그 전액과 분리막에 들어가면서 전액 기업들이 막 좀 급등 나왔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게 빨라봤자 2029년도 정도 양산 이렇게 정도 계획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진출할지 말지를 좀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론상으로는 수혜인데 실질적인 수혜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북미 시장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특히 이제 올해와 내년에 대규모로 증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수혜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 기업들에 비해서 전액 같은 기업들은 ROIC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익에 대한 회수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 불막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AMPC 수혜주들이 움직였고, 이번에 이제 RA법에 의한 세공제 그 자동 차종을 이제 공개를 하니까 19종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단 한 정도 들어가지 않았고, 배터리 3대를 포함해서 이제 파나소닉까지 19개 들어갔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니까 폭스바겐 쪽의 차량, 그 ID4 24년형 모델이 SK온 배터리 장착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 밑에 추가된 겁니다. 여기 아래가. 그래서 이게 다 SK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얘기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가 배제가 되고 결국에는 K 배터리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그런 그 아래법의 취지에 맞춰서 좀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에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그 비우려 집단에 들어가지 않는 그 나라와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배터리라든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전해질, 분리막, 동박, 신도전제들이 주요 소재들인데, 요게 들어가는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와 양극재는 거의 국내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음극재도 사실상 일본이 있지만 우리도 독점이고, 특히 이제 전액 같은 경우도 일본 업체가 되게 캐파 작습니다. 때문에 전액도 독점인데, 이번에 AFPC 안 들어갔다가 추가가 포함이 되면서 최근에 부각을 받는 상황이고, 전해질이라든가 동박 이런 쪽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여기 하이투자증권에서 그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파란색에 있는 기업들을 잘 리스트를 해서 개별적으로 공부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래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빠진 거라고 보면은 이제 그 양극재들에 대한 그 지주사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자료였는데요. 그 LG 에너솔루션 컨퍼런스 콜 이제 후기 얘기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FOMC에 따른 밸류체인 수혜가 전액, 전구체, 분리막 요 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전액 기업들 그래서 요즘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엔캠이 최대 수혜로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요게 이제 솔브리 홀딩스, 그리고 이제 동아 기업 여기도 포함이 되는데, 분리막은 지금 그 SKIT나 WCP가 있지만은 LG화학이 사실상 가장 큰 수가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도레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전고체랑 에코펄 머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MSCI 편입도 있지만은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FOC뿐만 아니라 이번에 차세대 46 시리즈 원통형 전지 여기에 대한 그 수혜주들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46X 이런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양극재라든가 그런 이제 그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가형 쪽에 LFP라든가 미드니켈 쪽에 관련 수혜들도 잘 보셔라 라고 봐서 요거는 이제 메리츠 증권 쪽 자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 그 리튬 춘덕군이라고 그 김희재라는 분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시는데, 그분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전행 업체들의 생산 능력과 점유율을 전망을 해놓은 게 있어요. 현재 그 엔캠 같은 경우가 북미 시장에서 캐파가 4만 톤이고요.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회사인 솔브레인 MI가 대략 5천 톤의 캐파가 있고, 미쓰비시 일본 업체가 3만 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엔캠이 28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10만 톤, 이거 솔브레인이 아니라 솔브레인 홀딩스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국내 전액을 하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해외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덕산테코페가 올해 6만 톤, 그리고 동화 그 기업의 자회사인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는 내년에 8만 톤입니다. 그럼 이게 엔캠이 34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는 그들이 10만 톤 쭉 가고, 덕산도 6만 톤, 미쓰비시도 이제 3만 톤 쭉 가다 보면은 요 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엔캠이 56% 점유율, 동화가 이제 13%, 솔브레인이 16%, 덕산테코페가 10%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가총액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싼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 시가총액 비교해봐서 이 점유율대로 보면은 어디가 더 싸구나. 보면은 더 싼 걸 더 사고 좀 많이 이거보다 또 오버해서 올라갔다 싶으면은 차이가 해야 되는데, 아까 시장의 트렌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도주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쉬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전액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갔던 게 엔캠이거든요. 그럼 엔캠은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는 이제 이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2025년도를 되게 중요시 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배터리 3사의 이 캐파 계획입니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을 보면은 이제 미시간주에 가동 중인 캐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GM과 합작 공장이 가동 중인 게 있는데, 올해부터 테네시 공장이 가동이 이제 됩니다. 약간 지연된 거죠. 올해 작년부터 가동됐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삼성 SDI는 24년도에 이제 이게 원래 이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24년도에 올해 조기 가동 예정이고요. 그리고 SK온의 독자 공장이 이 공장 같은 경우가 원래 이게 포드 쪽에 주로 공급하는 거 있는데 올해 10월 달부터 현대차 쪽으로 라인이 변경이 돼서 현대차의 그 차량 전기차가 생산이 될 거고요. 대체로 보면 크게 변동이 많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2025년도 가동이 많습니다. 2024년도 있지만 2025년도가 많은 게 이 얘기는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 그러면은 실적은 2026년도에 굉장히 좋겠죠. 풀캡파 그때 도니까. 그러면 상당히 선반영 된다 그러면 주가의 고점 2025년도를 예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북미 시장의 2025년부터 26년도의 급성장을 보고서 2000년 투자하자라는 게 컨셉이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시장이 더 풀린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이런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 전기차 대중화 시대의 급성장이 맞물리면서 이게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래서 그 K배터리 빅뱅 폭발이 이때 일어나겠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2024년도에서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분기 적자에는 사실 시다율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그걸 예측 못한 거는 있었지만은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거고, 뭐 그로 인해서 조정은 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미리 이제 진입을 한 상태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한테는 고통스럽겠지만은 충분히 그걸 견딜 만한 그런 시기와 그 재료들이라든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이겨내야 될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부장님 말씀을 제가 종합을 간단히 해보면은 일단 지원지 시장의 장기적 성장성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일부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뭐 저가 매수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보면 되는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여전히 좋은 것도 알고 뭐 유망한 것도 아는데, 지금 이 미국의 대선이 또 이 산업의 어떤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한간에는 진짜 트럼프가 되면은 IRA 관련된 법안 폐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좀 될지, 이 대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제 그거를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과연 트럼프 리스크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 이제 그 선대 TV에서 나와서 작성해서 자료예요. 요걸 저는 인용을 하면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만약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그 아래법에 대한 변화라든가 K배터리의 영향이 어떤지를 봤을 때는 일단 그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워딩한 게 아니라 그 정책 자료에서 그 아래법 폐기에 대한 언급이 됐었고, 이거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상원 모두 공화당에 장악을 해야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다만 이 아래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 뭐 7만 개의 일자리라든가 현재 투자된 거 뭐 240조가 넘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폐기보다도 이거를 개정이라든가 수정 보완 입법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3사 아까 제가 자료 보여드렸지만은 거의 다 조인트 벤처예요. 국자 공장도 있지만 대부분 조인트 벤처고, 그게 GM이라든가 혼다, 그 스탈란티스, 포드 뭐 이런 이제 조인트 벤처에다가 대부분 그 투자 지역이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합주인 그 스윙 스테이트 주에 있기 때문에 폐지 자체는 어렵다라고 일단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 공화당 그 스티리 의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아래법을 폐지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런 단기적인 그 지원 규모의 축소라든가 어떤 단기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폐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에반스 찰스 보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전기차 배터리 등 탄소 중진 노력은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지속될 거다. 그래서 아래법 폐지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공급망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을 배제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분야에서의 대미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RF법 자체가 다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를 위한 것이고, 그러면 위대한 그 미국, 그 아메리카를 꿈꾸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폐지하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대체로 이 시각은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해도 RF법 정책이 어려운 이유 자체가 법이라는 건 제정하는 것보다 폐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걸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새로운 법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RF법으로 인해서 기업들 투자한 지역 자체가 다 공화당 지지세 강한 지역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공화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폐기 추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굳이 부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선 통과된 법이라는 거죠. 정치색이 별로 없는 상태고, 대체로 아직까지도 미국 시민들이 RF법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잘 알게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했어도 여론이 지지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폐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상황은 모두 장악했어도 안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일부 좀 이행 법일 축소를 할 게 있겠지만은 이거 다 소송 대상입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약속을 받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약속이 어긴다면은 소송이 걸릴 일이고, 이 법원 판결이 나와야지 이제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 RF법을 통해서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탈탄소 경제로 가는데 그 자금을 쓰이고,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들이 대한 복지라든가 인센티브, 임금 인상 등이 그런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클 거다. 당장 본인들의 밥그릇에서 빼앗는 이기 때문에 이 폐지 자체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에 대체로 그 트럼프가 좀 앞서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2차전지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은 대체로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래도 일부에서는 GM을 사례를 통해서 정권에 상관없이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진심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보다 지금 유독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반대되는 얘기들을 좀 사례를 찾아서 좀 가져왔고요. 11월 대선에 바이든 승리를 예상하는 그 자료가 나왔는데, 닉트먼 아메리칸대 교수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예측 모델 13개 중에서 5개가 바이든이 우세하고 3개가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분이 여지껏 역대 대선을 거의 다 맞췄습니다. 1984년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선도 예측을 했고, 그 후에 10차례 거친 대부분의 선거를 다 맞췄고요. 딱 틀린 게 조지 부시랑 엘고어, 그때 하나 딱 틀리고 나서 그거 빼고는 클린턴,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까지 당선을 다 마쳤어요. 그분이 예상하는 건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앞서 있다. 대선 결과 쪽집게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예상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트럼프는 먼저 이제 선거운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장기인 그 연설을 많이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도 있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를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작을 했고, 선거 운동 시작하니까 바이든이 앞서 나간다는 여론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물론 트럼프가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 훨씬 많지만은, 지난 그 퀴니피엑 때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이다가 다자 대결 모두 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6포인트, 2포인트 앞서 나가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은 트럼프 우세만 나온 데이터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진보층은 그 트럼프를 막으려고 이제 투표장에 나와서 이제 바이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대체로 이런 공화당 내 진보층들이 투표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경선 투표에 왔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바이든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는 말 그대로 돈이에요. 돈 싸움인데, 최근에 그 바이든 슈퍼팩에서 경합주에 3,33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규모의 광고 계약을 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골든타임이라든가 시간대에 7개 경합주에 집중적으로 이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쪽에 지금 집중으로 그 TV 광고가 지금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그 선출 직후부터 11월 선거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아마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규모가 뭐 역대 최고치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광고를 미리 선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도 싸게 더 구매했고 또 황금 시간대에 경합지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직 대통령이 됩니까? 프리미엄이 일단 있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지금 자금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니케일리 전 유엔 대사와 경선을 하면서 선거 자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실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억만장자들이 트럼프한테 아직은 자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헤일리 쪽으로 자금이 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빨리 지금 헤일리를 낙마시켜야지 되는 입장인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아직은 월가의 큰 선수들이 트럼프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헤일리가 사퇴를 해야지만 낙마를 해야지만 트럼프가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렵게 특허파를 모았는데 소송 비용으로 상당히 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성폭행 그 피해자 그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그 대략 그 8,330만 달러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그 패소를 한 바 있고 또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민사소송에서 벌금이 거의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또 변호사 비용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슈퍼팩으로 선고를 못하고 계속 변호사 비용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재정 리스크다라는 말일 정도로 지금 자금 압박을 좀 받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진 캐럴이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이 2심 재판이 앞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에 대한 이 두 건에 대한 민사 재판과 그리고 이제 총 4건의 그 형사 사건이 있어서 91개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얼마 전에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이제 출고조했더니만 유권자 4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 받으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형사 재판이 유죄됐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든한테 뒤지는 걸로 여론조사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뉴스가 좀 다를 수 있는데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그 경합주 7곳에서 6건 이제 53%가 트럼프 유죄 판결 시에는 대선을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명 중에 1명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대체로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현재 트럼프는 아까 이제 사법 리스크라든가 재정 리스크가 같은 거고 아까 설명드린 이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후원금이 650억을 변호사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자금에 대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면은 바이든은 지금 모금 액수가 역대 최고치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소송, 민사소송에 대한 세부 내용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1112억 배상금 폭탄 좀 맞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8,330만 달러고, 캐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1,830만 달러고요. 징벌적 손해배상금 6,500만 달러 포함이고, 2년에 500만 달러 선고 받은 또 있어요. 합치면 거의 9천만 달러에 달하니까 좀 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500만 달러 여기 있죠, 내용이. 이게 여러 가지로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최대 재판을 지연하는 정책을 상고를 통해서 지연하고 또 이걸 또 활용을 하긴 합니다. 트럼프답게 직접 나가가지고 재판장에서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와 재정 리스크에 같이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물론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내용이 보면은 이번에 경선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20% 나왔다는 겁니다.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질 때 공화당 내 이탈표가 9% 남았는데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20% 나왔을 때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냐라는 분석이 있는 거죠.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내용에 대한 상세 뉴스가 요 뉴스에 나온 2월 7일자 기사거든요. 헤일리 지지자 상당수 대선 때 바이든 지지할 때 요 기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혐오가 큰 공화당 유권자 전체 20-30%가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부만 바이든한테 지지만 가도 상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헤일리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뉴햄프셔 예비 그 경선 결과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유권자의 대략 19에서 23%가 대선 불복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해당 기사 찾아보시면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기니까 제가 다 언급을 안 하겠는데, 어쨌든 대략 이탈표가 20% 나왔다는 그것이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IRA법 폐지는 어렵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연비 규제라든가 그런 규제를 조정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이미 그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침투율이 2% 수밖에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모든 규제를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10% 넘어가고 올해 한번 13%, 14%이 정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그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아래법에 대한 어떤 폐기라든가 전면적인 수정은 일단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거의 될 것처럼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이제 시작인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운동을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런 자기 대한 홍보도 있지만은 네거티브 선거를 운동을 하거든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대편 지지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게 이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벌써부터 트럼프 리스크로 염려해가지고 2차 전지 투자를 포기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창훈 부장님한테 올해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뭐 이런 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뭐 말씀드린 것들은 크게 맥락에서는 변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린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첫 번째 강조드렸고, 이걸 하는 이유는 전기차라는 게 금리가 비싸면 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도 금리가 너무 비싸서는 쉽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건데, 마침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왔고, 그리고 기업들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정책적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계획들이 2025년도에 급성장에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침 또 공교롭게도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있어서 두 가지 빅사이클을 만나는 시점에서는 굉장한 그 해당 산업과 기업들의 실적과 그 산업이 굉장히 큰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2025년도, 2026년으로 보고 가자는 거고, 2025년도를 강조드린 거는 2026년도에 실적이 가장 급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상승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를 거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되는 시점이 2025년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2025년도를 딱 찍어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2025년도 말과 2026년도 사이 때 분명히 주가로서는 단기 고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세를 반영해서 성장은 2026년도 폭발로 되겠지만은 주가 선반영돼서 2025년도 정도에는 주가 단기 고점 나오지 않겠냐, 이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좀 만약에 좀 최근에 뭐 8월, 9월 달에 신규로 진입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인내를 갖고 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뭐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그 한두 종목의 몰빵이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적당히 포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소재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양극재도 있지만은 뭐 아까 말씀 전해액이라든가 다른 소재들도 있으니까 골고루 잘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핵심이 결국 아래법에 대한 수혜 기업들, 그리고 AMPC라든가 FOAC, 수혜 기업들 아까 정리해드린 그 자료도, 증권사 자료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의 트렌드는 일단은 GM 밸류체인을 잘 보자.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그리고 이제 LFP라든가 미드니켈, 이런 이제 중저가 형태 쪽에서의 제품에 개발했을 때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잘 봤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들은 앞으로 리튬 가격 같은 광물 가격들이라든가, 그리고 수출 데이터들, 그 양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한 수출 데이터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사실 뭐 트럼프에 관한 이런 리스크들은 꾸준히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덮어놓고 아래법 폐기 아니까 나 괜찮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래도 계속 제가 이제 뉴스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천 하이터증권 영업부장님 모시고 2차전지와 관련된 심도 있는 이야기 진짜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2차전지 이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 많이 드렸었는데, 확실히 지금 우리 이창훈 부장님이 2차전지에 대해서 진짜
찐이시다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고맙습니다. 네네. 그만큼 저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느꼈는데도 오늘 부장님 덕분에 더 세세하게 많은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좀 기회 되면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 이창환 부장님 많이 모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 더 세세한 이야기들 들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